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세간에 떠도는 풍문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 풍문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oys, parties, style, fame, She likes glamour, runway, style, fame. she likes fashion. 오늘 뭐 스타의 노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출 의도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건데 대중은 이 선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모습만 각인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의상의 어떤 수위 조절을 실패하는 경우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채널 연기대상 시상식 무대 의상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영복처럼 엉덩이 부분이 조금 깊게 파인 그런 의상을 입고 라인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의상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무대의 어떤 안무도 좀 엎드리거나 엉덩이를 흔들거나 하는 안무들이 많아서 조금 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본 누리꾼들은요, 반응이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연말 시상식 열기를 끌어올리는 화끈한 무대였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온 가족이 보는 지상파 시상식인데 도가 지나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에서 빠져든다 이거 했을 때 카메라 잡히면 자기 이미지가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당황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결국에 이제 효린 씨가 나중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시상식 무대를 서게 된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시스타로 활동할 때는 연말에 이제 늘 시상식에 자주 서곤 했는데 이제 해체를 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이제 가수로서 시상식에 가기가 조금 힘들겠구나, 축하 무대를 하러 가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기회에 내가 잘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상을 고른 이유도 사실 따로 있었어요. 이게 효린 씨가 원래는 그 의상을 단독 콘서트 때 입으려고 구매한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손수 만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되게 특별한 의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효린 씨 입장에서는 이 시상식에서 아주 멋있고 좀 그런 특별한 의상을 입고 이 무대에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죠. 외설과 예술은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아주 작은 차이로 예술이 외설로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네, 마마무 화사 씨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는데 한 시상식에서 몸에 착 달라붙고 좀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런 빨간 보디슈트를 입고 등장해서 좀 선정성 논란이 있었죠. 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뭐 비욘세라든지 한국으로 치면 뭐 CLC도 있었고 그 전에 하면 저는 그런 걸 계속 봐서 그런지 그렇게 선정성은 저는 좀 무대에서는 음악을 표현할 때 있어서는 좀 덜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많이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사 씨가 약간 노출에 대한 소신이 좀 분명한 편이에요. 그 의상도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한 것이고 애매하게 노출을 할 바엔 차라리 입지 않겠다라는 이런 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입고 싶은 의상이 좀 노출이 과한 의상들이 있어서 스타일리스트를 오히려 자기가 설득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드레스 노출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상식의 파격 드레스의 역사는 바로 이분의 이전과 이분의 이후로 나뉘는데요.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네. 청룡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김혜수 씨는 1993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무려 25회째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그때마다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김혜수 드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룡영화상은 김혜수 드레스를 보려고 온다라는 말이 생겨났죠. 김혜수 씨가 이제 여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설 때 조금 더 과감한 드레스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년 지금 수년째 그 시상식의 MC를 남성 MC는 바뀌는데 김혜수 씨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징적인 존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번엔 어떤 노출이 또 돋보일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노출이 없는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또 반전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시상식에서 김혜수 씨가 특히 아름다운 이유는 일상을 보면은 노출이 이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일상복 같은 거 보면 뭐 트레이닝복, 흰색 티셔츠에 뭐 진, 노출을 많이 안 하고도 굉장히 몸매가 아름다우신데 아무래도 조금 TPO에 맞춰서 입는 센스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센스는 작품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영화 타짜를 찍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니 조승우 씨와 처음 만나는 장면. 이 장면에서 김혜수 씨의 올 누드 배드씬이 있었습니다. 뒷모습 아니었나요? 네, 근데 이 장면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역입니까? 아, 뒷모습 배역이에요? 다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네. 사실 이 장면 대본에는 없었던 씬이었어요. 그럼 내가 하겠다. 너 달라. 근데 이제 김혜수 씨가 생각할 때 여기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현장에서 그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 장면을 넣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노출이는 예. 노출 연기와 그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계약서에 정확히 노출 수위와 터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진행될 때는요. 촬영 현장에 여기 스태프들 많이 있죠? 스태프들 없어요. 정확히 촬영 감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만요? 그렇죠. 감독도 밖에서 모니터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혜수 씨가 이거 배우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배우가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감독과 이거는 감독에 대한 믿음도 상대 배우 조승우에 대한 믿음도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김혜수 씨는 영화 상영 후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위해서라면 노출 연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소신을 밝혔고요. 그때 이미 김혜수 씨는 배우로서의 자리를 잡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찍은 작품이어서 뭔가 노출 논란보다는 약간 배역에 대한 열정이 좀 높았다라는 호평이었습니다. 김혜수 씨는 약간 선구자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여배우들의 어떤 장을 열어주는. 근데 이제 청룡영화제에서는 참 전 개인적인 생각에 김혜수 씨 아성이 너무나 높고 두텁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여배우들이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김혜수 씨한테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인 배우들은 과감한 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김혜수 씨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석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우들이 이제 레드카펫을 걸을 때 혹은 시상식을 갈 때 1억이 넘는 보석을 일단 하게 되면 1억당 용역 업체에서 가드 한 명을 붙인대요. 2억이 되면 가드를 한 명씩 더 이제 2명을 붙이고 2명, 3명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들도 드레스보다 보석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석을 하다가 뭐 어디 스크래치라도 난다거나 혹은 알이 빠지게 되면 무조건 사야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무조건 소속사나 배우가 사야 되기 때문에 가드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여배우들이 그렇게 콧대가 높은데도 그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팔려고 약간 헐겁게 이렇게 진주를 박아서 이렇게 뚝 떨어졌네. 어떡해요. 하셔야겠네요. 이제 그거 저는 봤어요. 이제 요만한 이렇게 007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케이스에다가 목걸이를 담아오더라고요. 담아온 다음에 이거를 샵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착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 안에서 정말 문 열고 나가기 직전까지 안 줍니다. 나가기 직전에서야 찰 수 있고 하고 나오면 바로 반납. 운전자는 바로 반납. 가방에 딱 놓고 딱 한다고 가버리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과거에도 과감한 노출로 노이즈 마케팅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가 많았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청룡영화제에 참석했던 그 한하경이라는 배우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해 여우주연상은 누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도 한하경이라는 배우는 기억이 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한하경 씨는 그때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 이 청룡영화상을 찾게 됐는데요. 정작 한하경 씨를 알린 건 영화가 아니라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일단 좀 굉장히 좀 선전적인 의상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넘어지면서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 됐다는 거. 바로 이 지점이었죠.
제가 볼 때 하나경 씨가 넘어진 것은 절대로 연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연기 아닌 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동그란 판이 이 미끌미끌해 보여요. 많이 넘어져 봐서 압니다, 제가. 네, 저거는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의도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걸을 때 내가 어디로 가서 포즈를 취하겠다라는 게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판이, 원래 그 판이 보통 시상식에 있습니다. 그 레드카펫에. 근데 보통 그걸 보고 가려고 하면. 근데 일부러 지금 모든 게 조금씩 일부러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넘어지는 것까지. 아니에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많이 가는 분이 그거는 아니잖아. 너무 오해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저 레드카펫 앞에 쓰면 정신이 없고 맞아. 사진 찍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안 자기가 추워요. 너무 떨려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자리가 이쪽에 가야 된다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전 넘어져 맞아, 걸로 맞아.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요 의상 다 갖춰 입고 나오면은요 정말 우아하게 예쁘게 걸어가서 사진이 아름답게 그럼요. 찍히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인데 내가 굳이 저렇게 막 넘어지면서 자빠져가지고 찍히는 사진이 이게 회자될 걸 뻔히 아니, 근데 아는데 한다는 건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레드카펫을 많이 안 걸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풀 세팅하고 그 긴 치맛자락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저렇게 파워워킹을 하는 거는 저 파워워킹은 저건 의도된 거예요. 네, 하나경 씨는 당시 속으로 와, 레드카펫 진짜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파워워킹을 막 하고 있는데 포토존에 섰더니 갑자기 미끄러졌고 아까 보다시피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옷을 보니까 깊은 브이넥이었던 이 드레스가 옆으로 확 돌아갔다라는 거죠. 얼른 노출된 부위를 잡고 이제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 척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사실은 무척 창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정말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경 씨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 알 거고요. 이거는 평생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전 얘기하고 싶어요. 영화제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오래 취재를 해왔는데 왜 넘어지는 사고들은 주로 그런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분들 위주로 저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는 합리적 의심은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가볼만 하죠. 그 전후에 그 당시에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약간 유명하지 않은 여배우들의 그 노출 경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죠. 어떤 여배우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여배우였는데 정말 사진 기자들이 웃었어요. 일부러 어깨를 흘러내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로 노출을 한 것처럼 하는데 올리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연기도 너무 신인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을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올리면 사진을 못 찍으니까 자꾸 부여잡고 시간을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오이네 씨예요. 오이네 씨도 이제 레드카펫에서 굉장히 노출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친구인데 그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본인이 연기를 더 하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은 그 이미지로만 본인을 잣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약간 고민이 굉장히 그게 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잠깐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굉장히 큰일이냐 달려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스타들의 노출 수위의 선을 가장 처음 넘었던 스타는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저도 90년대 방송을 해봤지만 방송이 워낙 그 당시에는 엄격해서 귀걸이도 안 됐고 염색하는 때도 안 됐을 때가 있었고 노출은 거의 상상을 못할 때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분이 섹시 아이콘이죠. 10미닛으로 이효리 씨가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이었지 않을까요? 예. 이효리 씨보다 무려 30년이나 앞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가수 윤복희 씨예요. 예. 미니스커트.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네, 윤복희 씨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최초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미니스커트가 당시 대한민국 1대 디자이너 노라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윤복희 선생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입고 온 게 바로 미니스커트예요. 진짜. 네, 해외 활동으로 4년을 떨어져 있다가 2주의 휴가를 받아왔을 때 입었던 사랑의 도발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패션이 거의 뭐 사회를 주도했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요, 그 윤복희 선생님의 그 미니스커트 하면은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런 그런 노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윤복희 선생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요. 그때 계란을 누군가가 던집니다. 그게 잘못 알려진 건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아니에요라고 그러면요. 윤복희 씨 세대의 어르신들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시는데 보신 건 맞습니다. 뭐냐면은 1996년에 백화점 광고를 찍었는데 거기서 달걀에 맞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윤복희 씨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 겨울이어서 꽁꽁 싸매고 나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달걀을 맞을 정도 파격적인 노출 패션이었다, 미니스커트가. 뭐 어른들이 뭐 세상이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혀를 끈끈 차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사실 1970년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장발 단속도 있었던 때고 그래서 가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자르기도 하고 혹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미니스커트도 단속 대상이라 뭐 무릎부터 이렇게 길이를 재서 20cm 위에 올라가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사실 다리 길이도 좀 다르고 어떤 경우는 무릎이 조금 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엉뚱한 단속 대상이 있었던 경우. 그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걸리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미니스커트 열풍이 엄청 났는데 실제로 단속에 걸려서 구류 2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자들은 일단 내가 잡혀도 예쁜 걸 입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윤복희 선생님처럼 파격 패션을 주도한 또 다른 스타도 있을까요? 네, 찢어진 청바지는 혹시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찢어진 청바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나 오늘 김한선 이걸 퍼뜨렸다고 합니다. 김한선 씨가 어렸을 때요 외국 공연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찢어진 청바지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서 한국에 진짜 와서 리폼해가지고 그거를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윤복희 씨 그리고 김한선 씨 이 계보를 이어온 노출 패션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바야흐로 2013년 예? 갑자기? 야구장에서 노출의 역사를 새로 쓴 분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클라라 씨입니다. 클라라 씨. 클라라 씨 시구를 이 레깅스를 입고 했는데 난리가 났죠. 사실 이렇게 그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의상이었던 거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지금은 짧은 티 입고 레깅스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꼭 가려지는 그런 거, 긴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반바지라도. 나가야 되는 옷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 클라라 씨가 당당하게 딱 착 붙는 그 레깅스를 입고 거기서 이제 시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당시에는 조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뭐야 저 레깅스를 민망하게 어떻게 레깅스만 입고 나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클라라 씨 덕분에 이 레깅스 패션이 또 유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클라라 씨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요. 내 인생을 바꾼 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원래는 대타로 시구란 거였는데 워낙 시구하는 그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의상을 고민하다 선택한 게 레깅스였는데 당시에는 검색어에 오르면서 사실 좀 악플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8년 무명의 서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클라라 씨는요. 평소에 레깅스 사랑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레깅스를요 약 100여 벌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애착이 결과적으로 뭐 시구 이후에 클라라 씨는 광고도 찍고 수입도 3배 이상 늘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바빠져서 잠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을 계속할 정도로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새롭게 뜨는 레깅스 요정이 있답니다. 뭐죠? 베트남에서 남다른 각선미를 뽐낸 주성훈 선수입니다. 주성훈 선수요? 네. 사랑 주성훈. 최근에 추성훈 씨가 파라야 귀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굉장한 레깅스 패션을 선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뭐 촬영했던 분 중에 신봉선 씨랑 허영지 씨도 있는데 네. 이분들도 아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봉선 씨가 바지 안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추성훈 씨가 요즘 뭐가 어떠냐라고 아주 쿨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거든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어봐야 편안함을 안다라면서 레깅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추성훈 씨가 완벽한 수트핏을 위해서 지키는 또 한 가지의 그 룰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속옷을 안 입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연예계 소문난 주당 박나래. 방송 도중 알코올 중독 판정받다. 풍문단이 폭로한 나래바의 충격적 실체. 전현무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보톡스 중독을 부른 그의 반전 과거 대공개. 걸어서 지구 몇 바퀴. 배우 하정우가 만보기 차고 하와이 날아간 이유는? 소지섭 조은정 결혼 임박했다? 61억 신혼집 현금 매입설의 진실은? 마약 혐의로 징역 구형 가수 박유천. 수십억 빚더미에 오피스텔 경매당하다. 가수 윤종신 방송 접겠다 돌연 은퇴 선언. 그가 연예계 떠나는 진짜 이유는? 90년대 썸머킹 클론 강원래를 만나다. 교통사고 후 오랜만에 근황 공개. 건강에 적신호 켜진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자제력을 잃고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죠. 중독에 빠진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알코올에 중독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연예계 3대 주당인 김건모 씨, 신동엽 씨, 강호동 씨의 뒤를 잇는 신흥 주당으로 급부상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가 좀 비상이 걸리긴 했어요. 한 방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요,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아보라고 직접 권했어요. 당시 이제 의사가 이야기한 4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모두에 해당이 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4가지 항목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의심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주위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술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찾은 적이 있다. 이거 박나래 씨 4개가 다 해당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2개 이상 되면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요. 의심할 만해요. 네네. 뭐 어쨌든 박나래 씨 하면은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래바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신인 개그맨 시절에 돈이 없어서 얻어먹은 적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동료들에게 돌려주는, 이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나래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을 더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서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나 못 간다는 나래바에서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요. 너무 비밀이니까. 사실 나래바는 연예인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일단 나래바에 가면은 정말 박나래표 사내 진미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모델 그 송혜나 씨가 나래바에 2박 3일 정도 합숙을 했는데 한 달간 무려 8kg이 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박나래 씨 안주가 맛있다는 거죠. 네, 자주 오는 연예인들로 뭐 신기루 씨, 그리고 김지민 씨, 뭐 화한나 씨, 장도연 씨가 있고요. 그리고 놀 때 아무리 더워도 무조건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집에 이사를 가자마자 방음 시트를 바른대요.
그러니까 이웃에 나는 신나게 놀긴 해야겠으나 이웃의 피해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노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타들이 그래도 나래바를 계속해서 좋아했던 이유는 프라이빗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나래바처럼 연예계 애주가들의 지상낙원인 곳이 또 있을까요? 네, 나래바에 대적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이국주 씨의 국주점이 있습니다. 국주점. 역시 여기도 집에다가 나래바처럼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 초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술 먹고 파티를 즐기는데 여기에 이제 오는 스타들이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 씨, 히스타의 효린 씨가 자주 오고 그리고 이국주의 전 남편이죠. 슬리피 한 번도 안 왔어요. 왜한 번도 안 왔어요? 원래 스케줄 받으면 근데 스케줄 안 맞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딘딘 씨랑 이용기 씨랑 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슬리피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 남편 안 좋게 헤어졌네. 원래 뭐 이혼하면 지금 잘 안 가잖아요. 이혼 소송 중이니까. 근데 그 연예인들이 의외로 어디 가서 이렇게 맘 편히 동료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스트레스 우리 얘기하는 풀고 스트레스 얘기하고. 푸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끼리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술 한잔하는 장소로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박나래 씨는 고정 스케줄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술 마실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짬이 나야 이게 무슨 술을 마시지. 지금 같은 스케줄이면 아마 술 한두 달 못 마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먹을 시간은 있죠.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뭐 먹을 사람들은 먹나 봐요. 예,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일째 음주를 멈추지 않아서 너덜너덜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뭐 음주가 거의 여자 지상렬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잘 먹어요. 그래도 방송은 꼬박꼬박 잘하고 진행을 잘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네. 술을 많이 먹어도 주사가 없으면 그래도 같이 술 마시는 게 괜찮지 않아요? 네, 이제 박나래 씨의 최측근부터 어떤 나래바 손님들이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박나래 씨의 주사는 술을 많이 먹어도 주사가 없으면 그래도 같이 술 마시는 게 괜찮지 않아요? 네, 이제 박나래 씨의 최측근부터 어떤 나래바 손님들이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박나래 씨의 주사는 최악이다. 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소연 씨의 경우는 3년 동안 본인 라디오의 게스트였는데 박나래 씨가 근데 회식에 초대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주사가 심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동 씨가 밝힌 박나래 씨 주사인데요. 술에 취하면 낙타처럼 계속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바닥에 갇혀 그리고 슬라이딩을 한다고 해요. 침을 뱉은 그 바닥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위는 아니겠지만 또 황재성 씨가 이야기를 한 박나래 씨의 주사가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박나래 씨가 술에 취하니까 여자들 치마 밑에 팬티 스타킹 신잖아요. 팬티 스타킹 안에 치마를 이렇게 집어넣더니 화를 막 내면서 황재성 씨를 막 쫓아왔다고 해요. 사람 많은 그 밖에서.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눈밭에서 추격전을 벌였다라면서 학을 떼더라고요. 어머, 그건 조금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황재성 씨가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박나래 씨를 보고 이제 잘 되니까 술 좀 끊어야 되겠다 했대요. 그 따뜻한 마음만 받고 아직 못 끊은 것 같은데 봄부쇼는 우리 나래 씨의 방송 활동도 응원하겠지만 음주와 건강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배우분들의 주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나래 씨처럼 이렇게 막 엽기적인 좀 센 주사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귀여운 여배우 주사를 봤어요. 보기에는 좀 싱그러운 느낌이 있는 톱 스타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조용조용하고 막 얌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여성스럽구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점점 술이 오르면서 말이 없어지면서 계속 술만 축축축
마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이렇게 쳐다보면서 담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요? 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없다고 그랬더니 담배 피우게 생겨가지고 왜 없어요? 이렇게 하더니 다른 남자분한테 담배 얻어가지고 담배를 탁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남아있어요.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세월을 역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전현무 씨입니다. 전현무 씨가 이것에 중독된 사연은 그가 K채널 아나운서 시절이었던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컨디션 관리를 하고 방송에 나와도 그 외모 때문에 다들 전날 폭음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전현무 씨는 이런 피곤해 보이는 본인 인상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찾기 위해서 청담동 샵도 가보고 그리고 그 유명한 뭐 피부과도 한번 찾아가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그것의 정체를 알게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보. 보톡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추시지? 보톡스 정답입니다. 아, 보톡스가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보톡스에 중독이 됐다고 해요. 사실 전현무 씨가 보톡스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사진 먼저 보시죠. 턱 보세요, 턱. 전체적으로. 진짜 얼굴이 갸름해졌고. 일단 전현무 씨의 보톡스 사랑을 폭로한 사람은 바로 K채널의 옛 동료였던 오정현 아나운서가 폭로를 한 건데요. 10년을 한 예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현무가 계속 어려지는 이유는 보톡스 때문이다. 이 얘기는 전현무 씨가 10년째 계속 맡고 있다는 거죠. 좀 내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네, 전현무 씨가요 굳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보톡스를 통해서 이런 미를 얻었다고 예능의 소재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죠. 전현무 씨가 사실 얼굴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거의 여배우급이에요. 네. 진짜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톡스에 그치지 않고 더 독한 시술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습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피부도 되게 촉촉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뷰러랑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 정도면 뷰티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만큼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자기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일단 시간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전현무 씨의 나이대별로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머나. 여러분 이게 현무 매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톡스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저렇게 효과가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거의 없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가운데 야 저렇게 10년 동안 더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보톡스구나라고 생각해서 보톡스를 계속 맞으러 다니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반전은 외모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쓴 게 그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누리꾼들이 의외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악플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꾼의 의견을 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현무 씨처럼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외로 관리 많이 하는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김영철 씨가 그렇게 좀 피부 관리도 좋아졌어요, 하고 요즘. 그런다면서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스타일도 바뀌어지면서 스타일리스트도 받고 있고 뭐 피부나 머리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 피부 관리한 거는 G.O.D의 데니스 있잖아요. 데니스. 예전에 여드름 피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윤계상 씨랑 인터뷰를 할 때 피부 관리 얘기가 나와서 윤계상 씨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얘기를 막 하니까 윤계상 씨는 근데 약간 좀 타고난 피부인 것 같고 근데 윤계상 씨가 정말 관리가 너무 놀라운 게 데니는 예전부터 꾸준히 정말 관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피부가 자기보다 더 좋아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 관리에 힘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취미였는데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워진 취미 생활을 자랑하는 스타들도 있다고요. 저 이분은 정말 캠핑 중독이에요. 캠핑? 네, 흔치 않죠. 10년째 캠핑을 다니고 있고요. 혼술보다 어렵다라는 혼캠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캠핑을 혼자 하는 거죠. 혼캠? 네, 바로.
잘 나가는 여배우 라미라 씨입니다. 진짜요? 네. 남성분이 아니라요? 네, 혼자서도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정도면 정말 매니아이고 수준이 상당한 거라는 건데요. 능숙하게 대형 텐트까지 혼자서 칠 줄 아신다고 해요. 덕분에 그 원터치 텐트 있죠. 이렇게 던지면 쫙 펴지는 거. 네. 그 텐트부터 뭐 20kg에 육박하는 고급 텐트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온갖 각종 장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캠핑장으로 출근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라미란 씨는 왜 굳이 혼자서 이렇게 캠핑을 가는 건가요? 아이 키우는 여기 직장인 여성인 경우에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그렇다고 어디 호텔을 혼자 빌려서 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깝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가서 나 혼자 천막 치고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지. 그렇죠. 특이하시다. 네, 근데 뭐 처음부터 혼자 캠핑을 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아들하고 이제 휴일날 쉬고 있었는데 뭐 TV나 뭐 컴퓨터가 다였겠죠. 그래서 라미라 씨가 시부모님이 쓰던 30년 된 텐트를 가지고 아들이랑 나갔대요.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아들도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라미라 씨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면서 아들하고 함께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들은 커가면서 이제 쓱 빠지고 혼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캠핑을 한다고 해요. 예. 어쨌든 뭐 아주 새로운 취미 생활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연예인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패턴이 이게 녹화가 새벽에 시작하는 방송도 있고 그렇죠. 뭐 저녁 늦게 시작하는 방송도 있고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취미 생활 꾸준히 갖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미 생활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반려견을 키우기 전까지는 네. 그 안 좋은 스트레스 푸는 취미인데 예. 문신했어요. 문신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반려견 키우니까 이제 무조건 반려견과 산책 그렇죠. 예. 하면 취미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행이네요. 저는 뭐 게임하거나 게임. 아니면 이제 미싱, 뭐 오버로크 요즘 사가지고 그걸로만 바느질 연습. 그래요. 일단 루틴하지 않잖아요. 일이 있을 때 확 하다 쉴 때 확 쉬니까 어떤 취미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깊이 빠지는 정도가 비연예인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보면은요, 대다수의 취미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캠핑도 혼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톡스도 혼자 맞으러 가지 누구랑 손잡고 가진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혼자 바이크를 탄다든지 낚시를 가도 소통 안 하거든요. 낚시하는 사람 많은데 낚시는 그 찌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워낙 평소 때는 항상 주변에 누군가에 쌓여 있잖아요. 그 평소에 스텝되고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만큼은 혼자서도 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는 스타일들이 많은 편이에요. 네. 네, 스타들이 중독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부디 위험한 선은 넘지 마시고 네. 건전한 취미 생활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거나 닥치는 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건강 집착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타 중에서도 유별난 건강 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톱 클래스 배우인 이분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러닝머신에서 일단 몸을 풀고요. 서울에서 해남까지 무려 577km를 걸었고 하와이에서는 하루 10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봉주 씨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30분? 주병진 씨라고 생각합니다. 구병진 씨요? 예전에 국토 마라톤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 걷는 거 네. 좋아하시는 이분은 바로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잖아요. 이분이 걷고 먹고 기도하자를 외치면서 하루에 300보, 3000보도 아닌 무려 평균 3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3만 보. 야, 하루에 1000보 걷기도 힘든데 3만 보는 어떻게 이 축지법을 어떻게 연마하시는 겁니까? 그 비법은 차는 물론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빙워크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화 아가씨를 찍을 때는 이 강남 집에서 영화사가 있는 합정역까지 매일 걸어 다녔었는데 이때 하정우 씨 보폭으로 16,000보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일하러 가기 전에 그만큼 걸어가면은 이미 기분이 빠져서 촬영장에 도착하고 연기가 되나? 저는 벌써 우와. 도가니가 시큰시큰거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와. 네, 심지어 비행기를 타러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고 해요. 8시간이나 강남에서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걷는 건가요, 대체? 네. 네, 물론 계기가 있어요. 이 하정우 씨가 2010년에 영화 국가대표로 그 백상예술대상 영화부
부분에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음 해에 그 황해로 또 같은 부분에 그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설마 이 상을 똑같은 걸 또 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특별한 수상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 상을 받게 된다면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무리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을 탔어요. 상을 탔으니 진짜 국토 대장정을 그럼요. 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볍게 던진 것 때문에 천리길을 걷게 된 거예요. 야. 국토대장정을 했잖아요. 서울에서 해남까지 577km. 거의 마사이족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걸었어요. 열심히 걸어서 땅끝마을 해남에 갔더니 땅끝에 별거 없더란 걸 깨달은 겁니다. 다만 걸어가는 순간순간 그 모든 바라보는 것과 걷는 순간의 이 모든 것이 자기 몸과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붙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걷기 마니아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때 아마 혼자 걸었다면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내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무려 16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장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요. 이 다큐멘터리가 이른바 577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일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봐요. 뭐 국토대장정을 한 번 더? 아닙니다. 해외로 갔습니다. 바로 하와이 대장정을 한 건데요. 하와이. 하와이에서 하루 동안 10만 보 걷기에 도전을 했는데 실제로 친구들과 가서 하루 10만 보 걷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정우 씨가 어느 정도로 걷기를 좋아하냐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며칠 정도 주어지면 뭘 할 거냐 했더니 걷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걷기교 수준인 게 하정우 씨가 주변에다가 전파를 하고 있어요. 풍문에 의하면은요, 하정우 씨가 어떤 학교를 세웠대요. 네? 학교를 세우고 본인이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재밌는 컨셉의 어떤 프로젝트 같은데요. 하정우 걷기 학교라는 겁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정우 씨인 거예요. 이 2015년 6월 11일 하정우 씨에 의해서 이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26기 멤버까지 모집됐다고 하니까 꽤 오래됐죠. 아니 그 학교 가려면 모집 요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고 저도 싶네요. 네. 걸음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기에 반장인 황보라 씨가 일단 있고요. 18기에는 하정우 씨와 영화 동반자인 윤종빈 감독이 있고, 대박인 게 바로 22기입니다. 22기에 바로 정우성 씨가 들어있다는 거 잘 걷는데요, 정우성 씨가. 그리고 최근에 김남기 씨가 방강제로 26기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플이 있는데 어플이 세계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면 그 순위가 나온대요. 누가 많이 걸었나 네. 오늘 대박. 오늘 누가 많이 걸었나, 연속으로 있어요. 누가 많이 걸었나. 기부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세계 1위가 나온 적도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 정도로 걷기에 어마어마한 매니아 분들인데 네네. 혹시 자퇴한 멤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정학? 있어요. 자퇴가 있습니다. 24기 멤버인데 바로 배우 이성균 씨입니다. 그 하와이의 추억이 너무 좋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안타깝게 그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배우들이 인기를 얻으면은 대중과 이게 자꾸 괴리가 되고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갈 수가 없게 되는데 걷기를 취미로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곳들을 속속들이 가게 되면서 새로운 즐거움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행을 가서든 저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교장 선생님 학교 열심히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스타들의 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새로운 집을 샀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뭐 설마 혹시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데요. 예, 바로
소지섭 씨입니다. 아, 소지섭 씨. 왜 이렇게 삐죽거려요? 예, 소지섭 씨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신혼집일 수도 있으니까. 구매한 집이 아주 유명한 네. 곳이라서 더 화제가 됐다고요. 네, 서울 함남동에 위치한 H빌라를 구입했는데요. 91평대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H빌라가요. 디자인부터 일단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뒤는 내봉산, 앞은 한강이 보일 정도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작년 국내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10건 중에 이 9건을 차지한 곳이 바로 이 H빌라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가족들도 여기 많이 산다고 하고요. 또 이 연예인 중에서도 여기 정말 잘 나가는 분들 많이 삽니다. 아, 맞죠. 일단 국민 배우 안성기 씨, 한효주 씨, 이승철 씨, 이영자 씨, 그리고 BTS의 숙소도 여기다.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고요. 단지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아주 외부인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아주 확실하다고 하고 또 단지 내에 웬만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헬스는 물론이고 실내 골프 연습실, 수영장, 사우나 뭐 등등.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내가 뭘 위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게 61억 현금인데 대출도 없이 온리 캐시. 야, 이거 현금으로, 머니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소지섭 씨가 활동한 지가요 20년이 넘었고요. 그분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한류 스타로 해서 지금까지 그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지섭 씨가 허투루 돈을 안 쓰는 편이에요. 본인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이나 그런 거 외적으로 사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게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은 이 같은 집을 한 번에 현금으로 살 정도의 재력가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작년 8월에는 소속사 사옥으로 사용 중이던 강남 논현동의 건물을 약 41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금화가 좀 더 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소지섭 씨는 조은정 아나운서와 열애를 인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집을 이제 또 구매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집이 신혼집인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거든요. Your name on the screen. Are you thinking of me? Or falling back into the same old habits? You're back at the place that you said you hated. Just hoping that we'll run into each other. 인근의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소지섭 씨가 여자랑 같이 집을 보러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정확히 아는데요. 이건 아니다. 소속사 대표랑 보러 다녔어요. 소속사 대표가 여성분이세요. 아, 여성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일했던 대표시고요. 이 집 샀다는 얘기를 저는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들었어요. 이거 아마 작년에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섭 씨가 원래 살던 집에서 이렇게 투자 목적 겸해가지고 이렇게 산 건데 지금 소속사의 걱정이 뭐냐면은요 열애설 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열애설이 나오고 나니까 신혼집으로 둔갑을 해서 정말로 만에 하나 결혼이라도 해서 들어가면요 야 거봐 맞잖아가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고 좀 끼워 맞추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정말 각별한 사이가 맞는 게 사실 이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건데 첫 공개하는 건데 소지섭 씨가 그 여자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 최근에 를 시작하는 외제차를 사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니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야, 의리 있는 아주 뭐 남자로. 배포가 대단하시네요. 예. 신혼집을 대비해서 큰 평수로 옮겨갔을 확률도 저는 뭐 적지는 않다고 적지 보는 게 않다. 왜냐하면 소지섭 씨가 이제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혼자 살 집인데 91평 물론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투자 목적으로 샀을 수도 있고 뭐 전세를 줄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혼자 살긴 좀 지나치게 크잖아요. 아무리 뭐 돈은 많지만 그래서 아마 신혼집을 대비해서 좀 큰 집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자, 소지섭 씨가 부동산에 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가 나온 매각했다는 건물도 그렇고 작년 6월에는 강남에 거액의 빌딩을 매입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건물은 말이죠. 지하 3층에 지상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가격이 말이죠. 매입가가 무려 293억 원! 오? 293억 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93억 중에 대출금이
210억 원이 된다던데. 그럼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액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 없이가 매입한 빌딩의 경우에 그 강남의 중심이라 불리는 테헤란로 대로변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임대 수익이 꽤 나온다고 해요. 아마 이제 이 대출금이 많다고 해도 또 그만큼 수익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93억 중에 210억이 대출된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럼 80억을 갖고 있었던 것도 또 놀라워요. 그건 당연히 놀라야 되는 거고요.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니까 좀 많이 놀라긴 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놀라운 건물 상가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93억 중에 210억을 대출받았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더 일반적이지 293억 중에 210억을 내 돈으로 내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이 경우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직업적으로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는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 마음도 그럼요. 있기는 하죠. 최근에 이분은 방송을 통해서 집을 공개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배우 남궁민 씨입니다. 네.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Baby, you're the worst, but your worst was still better. 성수동에 위치한 S아파트인데 여기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사시죠. 박찬호 씨, 에릭 씨, 육성재 씨, 신혜성 씨 뭐 이런 분들 사는 아주 최고급 아파트인데 여기에 연예인들 더 많이 살거든요. 네. 남궁민 씨는 이 전까지는 월세로 사시다가 처음으로 집을 산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해요.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남궁민 씨는 2017년에 그 집을 약 14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 6억 5천에서 7억 정도를 아마 대출을 받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궁민 씨에게 굉장히 다행인 것은 남궁민 씨 집처럼 이제 한강이 보이는 한강 조망권의 그 집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가가 2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년 만에. 6억이 올랐네요. 배 아파 죽겠네. 왜요? 하윤진 씨 그 집 살려고 남의 그랬었어요? 집이 오른 건데 왜 너무 배 아프네요. 이거 아니 저도 뭐 예. 요런 쪽으로 집을 알아봤거든요. 요 가격에 살까 말까 하다가 대출 7억 받았네요. 예. 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왜요? 전 좀만 받아도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너무 배 아픕니다 이거. 그럼 10억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도 성공한 연예인이야. 인테리어에 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 소품들도 눈에 띄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어디 걸까 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뭐 가격이랑 뭐 브랜드별로 누가 정리를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머그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그잔이 하나에 15만 원이었어요. 머그잔이? 예. 15,000원이 아니고? 네. 그 컵이요 어디 제품이냐면 바로 명품 브랜드 에르땡땡의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명품 거기서 컵도 컵이에요. 나와요? 다 나와요. 접시도 나오고. 우와. 네, 또 냉장고와 와인 쿨러도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요. 바로 냉장고 업계 롤스 땡땡땡으로 불리는 미국 S사 냉장고라고 합니다. 너무 이 비싼데, 저거. 가격이요. 그 컵이요 어디 제품이냐면 바로 명품 브랜드 에르땡땡의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명품 거기서 컵이에요. 컵도 나와요? 다 나와요. 접시도 나오고. 우와. 네, 또 냉장고와 와인 쿨러도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요. 바로 냉장고 업계 롤스 땡땡땡으로 불리는 미국 S사 냉장고라고 합니다. 너무 이 비싼데, 저거. 가격이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거의 똑같이 차대값이죠. 차가워지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엄청난 가격입니다. 방송으로 스타의 집이 공개가 되거나 SNS에 이렇게 얼핏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네티즌들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어디 제품인지 다 찾아내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어떻게 다 찾아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이게 공개하는 거는 참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귀찮고. 집을 공개한다는 거 이거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는 득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요, 최근 관찰 예능이 대세인데, 관찰 예능의 재미는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집보다 사적인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비주의가 타파되면서 굉장히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집만큼 조작하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평소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미지 조작하기 가장 쉬운 게 우리 집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공개 안 하면은요. 실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방송할 때만큼은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방송으로 그 집 공개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뭐 유명 스타들의 집이 너무 좋거나 너무 고가의 제품이 있으면 저도 조금 위화감이 들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뭐 거실이 이만해. 근데 거기만 나왔어. 근데 주변에서 저기 저 벽으로 돌아가면 2배 큰 데가 있대 하면서 아 그래? 저거 복층이래. 그거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저것만 보여주는 거래 하면 좀 위화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남궁민 씨하고 친하다고 알려진 배우 이시연 씨는 참 현실적인 것 같아요. 주택 청약을 해서 그게 당첨이 돼서 아파트에 이사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시연 씨는 뭐 작년 12월에 동작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게 바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9년 정도 매달 3만 원씩 계속 넣었대요, 청약을. 근데 이게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 마음에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당첨이 돼갖고 완전 대박이 터졌죠. 이거 대배우 집이라 그런지 공기도 아주 고급지구만 이거. 네, 그런데 이분 역시 최근 집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네. 박유천 씨인데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그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알려져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달 17일인데요. 법원 경매 전문기업 G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유천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이제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이 채권자는 모 대부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청구액은 11억 3,28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에는 이 대부 업체 11억 외에도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이 무려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억. 아 근데 박유천 씨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많지 않나? JYJ나 솔로 활동하면서도 그러니까요. 배우 활동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도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 차, 요트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게 조금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뭐 풍문에 따르면 박유천 씨가 이제 마약 투약 혐의 논란 후에 급하게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금매로 42억 원의 금매로 내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팔리지 않아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경매 보도가 있기 전에 박유천 씨가 이번에 마약 사건 있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할 그 현금 비용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박유천 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말에 삼성 세무서에서 박유천 씨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같은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매가 진행돼서 감정가가 31억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세금 체납액이 지금보다는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매가 취소가 돼서 매각되진 않았습니다. 이 경매를 진행하는 G사 측에 따르면은요, 일단 박유천 씨의 경제적 능력이 지금 상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권자나 이런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 보니까 대부업체가 10억을 넘게.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업을 썼다는 건 그만큼 현금이 필요한 거죠. 급해서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현금 동원이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당장 한 달, 두 달 후면 내가 무슨 콘서트든 아니면 뭐 팬사인회든 10억, 20억 들어올 게 있으니까 한두 달 잠깐 현금을 뭐 대부업체 같은 데서 대출받을 수는 있죠. 그 돈 들어오는 것이 좀 잘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연예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예.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었을까요? 예전에 손담비 씨가 본인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본인이 그 집을 경매로 다시 구입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손담비 씨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손담비 씨는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였거든요. 근데 그 집 주인이 파산을 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가 되니까 이 오피스텔을 직접 낙찰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연예계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라 친해진 절친 스타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조인성 씨하고 클라라 씨인데요. 두 사람이 이웃 주민으로서 지내는 곳은 잠실의 마천루라고 불리는 L타워의 S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클라라 씨가 81억 원대의 신혼집을 마련한 곳이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죠. 이 L타워의 42층부터 71층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가장 낮은 판매액이 42억 원이고요. 가장 비싼, 그러니까 최고가가 약 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이 건물의 가장 그 장점은 보안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입주민 외에는 출입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당연한 거고, 사실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외부인 차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지하 주차장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논스톱으로 42층 어메니티까지 도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세대,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심지어 택배 기사랑 배달원조차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갑니까? 그러게요. 일단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이제 택배물 보관 공간이 따로 있어서 직원이 세대로 직접 옮겨다 준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세탁이라던가 뭐 룸서비스라던가 하우스키핑이라던가 도어맨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이 무엇보다 그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멤버십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트니스와 스파, 수영장 등 호텔 시설은 물론이고 10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레스토랑 자체가 250명 한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호텔 멤버십 전용 클럽이라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여기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그 스시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여기. 일본 현지 장인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세계 최고층 스시바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하루에 6명에서 8명 정도의 손님만 받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곳이라고 해서 저도 그런 곳이 있구나 했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성수동에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던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면 뭐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리우나요? 소녀시대 써니 씨, JYJ 김재중 씨, 걸스데이 유라 씨가 살고 있고, 숙소에서 지내다가 각자 독립을 했던 슈퍼주니어 멤버들 이특, 은혁, 동해, 시원, 희철 무려 5명의 멤버가 이 아파트에 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BTS 정국 씨와 그리고 제이홉 씨가 전액 현금으로 이 집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정말 가요 시상식 아닙니까? 네. 주차장은 정말 연예인 차로 줄줄이 서 있고. 또 왜 이렇게 여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일단 주차 공간이 되게 넉넉하고요. 무엇보다 보안이 되게 철저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재력이 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더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사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호텔처럼 조식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세탁, 방문 청소, 주차 등 굉장히 좋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지인이 있어서 네. 가봤거든요. 네. 아파트 정문을 나서서 왼쪽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50m만 가면은 강변북로를 타고, 강변북로를 타고 또 50m만 가면은 길을 강남으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교통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많은 연예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모로 편리한 게 많은 아파트죠. 그게 또 장점이 되는 반면 단점은 너무 많은 아이돌과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너무 진을 치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정말 프라이버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동네에 살아서 친해지는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너무 친해서 일부러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연예계 절친으로 유명한 아이유 씨 그리고 유인나 씨. 두 분은 우정 반지도 나눠 낄 만큼 절친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이촌동에 있는 R 아파트에 사는데 한 25억에서 26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워낙 친해서 막 아이유인나 뭐 이런 애칭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잘못 알려져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좀 와전이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각자 따로 자기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2010년에 한 예능에서 만나서 절친으로 이제 11살 차이를 극복하고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유 씨가 이제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유인나 씨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그리움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도 친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친하면 사실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안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각자 먹을 거를 싸들고 각자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지난달이었죠. 예능계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현재 수많은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윤종신 씨가 모든 방송을 하차한다고 선언한 건데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윤종신 씨는 예능 프로뿐만 아니라 월간 윤종신이라는 프로젝트로 매달 곡을 발표하시던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방송 활동을 다 접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들이 유학을 간다던데 같이 떠나는 거 아니냐 등등 정말 많은 방송계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윤종신 씨가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력이 너무 악화돼서 은퇴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자님들은 그래도 윤종신 씨랑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그 지인분들하고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윤종신 씨가 많이 지쳤다든가. 네, 윤종신 씨가 이렇게 방송계를 잠시 떠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정아 기자님이. 네, 측근에 의하면 일단 윤종신 씨가 이제는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고 해요. 네, 재작년부터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버거운 와중에 약간의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나 보다. 쉬고 싶었어 기대고 싶었어. 제가 보기에 윤종신 씨는 좀 번아웃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좀 이 이유를 듣고 공감이 됐는데 일이 재미없게 느껴졌대요. 즐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아무래도 반복되는 녹화에 좀 지친 상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SNS에 관련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요즘 슬픈 곡 쓰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5년 만에 또 이 짓 하네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스타가 2007년 5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윤종신 씨는 함께 했던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직접 하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2년 동안 결석한 적이 없다. 나 개근상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칠만도 하죠. 왜냐면 사실 12년 동안 방송을 했다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년 한 걸 그만두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 했다는 게 오히려 좀 더 난 의아한 것 같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그 소모적인 일인데 그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모돼서 고갈돼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마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뭔 이유가 됐든지 충분히 쉴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래 했던 이유만으로도. 워낙에 윤종신 씨가 내는 곡마다 명곡을 내는 가수기 때문에 가수에 대한 본업을 충실하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 자리 빈자리가 있거든요. 홍석천 씨 눈이 번쩍이네요. 네? 눈이 번쩍이네요. 아니요. 저는 감히 이 윤종신 씨 그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예. 많은 분들이 노리지 않을까. 네. 노릴만도 해요. 네. 그 안영미 씨 자리는 일단 됐고 그 윤종신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자리군요. 그러네요. 윤종신 자리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예. 브레인을 원한대요. 가절이 되네. 노브레인. 그러면은 브레인이시잖아요. 포기하는 걸로 할게요. 지난 6월 4일에 본인의 SNS에 2020년이 매월마다 발표했던 월간 윤종신 10주년을 맞아서 해외로 이제 음악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종신 씨가 이 얘기를요 갑작스럽게 발표했으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싶은데 소속사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대요. 본인의 시작 자체가 음악이었고 가수였기 때문에 뮤지션으로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는 걸 이제야 실천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저도 음악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존니가 한번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그쵸?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뭔가 더 열정이 음악적으로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가수로서 뭔가 앨범 작업을 딱 이렇게 구색을 딱 맞춰서 만들었을 때 뭔가 희열이 있고 뭔가 내 자식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좀 명작을 만들고 싶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본인이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가 음악하면서도 예능 한 번씩 나가서 재밌게 이렇게 한번 맨 처음엔 정말 아주 내 기분도 환기되고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재밌으니까 이 일 저 일을 막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하지 못하고 쭉 그 스케줄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엔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좀 들었을 텐데 다만 조금 구분해야 될 건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과 우울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마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아마 우울감이 조금 자주 반복되거나 혹은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좀 쉬면서 리프레시하는 거는 아마 충분히 윤종신 씨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손가락 움켜쥐던 게 자,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 화제의 이슈를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여름만 되면 말이죠. 이 노래를 꼭 들어야 됩니다. 여름 하면 뭐 약간 가요계 악동들 DJ 들 여름 이야기. 여름 쿨이죠, 쿨. 쿨이죠. 엄정화 페스티벌. 여러분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쿵따리 샤바라 빠빠 클론 맞습니다. 클론의 강원래 씨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춤과 안무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냐? 클론의 강원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송의 남편으로. 김송의 남편. 또 강선희의 아버지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정상을 달렸던 그룹 클론.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96년도에 꽁따리 샤바라라는 노래가 그렇죠. 대박이 났었고 그 이후에 뭐 초련이라든가 그 도시 탈출 돌아와 그게 대박이 났죠. 그래서 하루에 스케줄 몇 개 하루 나왔어요? 스케줄 많을 때는 한 12개?
창원에 간다. 그러면 창원 갔다가 진주 들려서 부산 찍고 올라오면서 대전에서 하고 수원 들렸다가 일산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식으로 바바바바바바바 정신없이 생각해도 되는 대만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딱 왔을 때 뭐 공항에 뭐 얼마 정도 아유 뭐 그런 거는 콘서트에 얼마 정도 그런 왔다. 얘기보다는 BT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근데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요. 나도 이때 계속 얘기해. 중국에 공연을 갔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 그 가사를? 네, 빙빙빙이라는 노래를. 와. 그래서 아니 중국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중경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4만 명이 와서 공연을 보러 오고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지. 그래 힘내 자식아 힘내 파이팅.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H.O.T.보다 더 먼저죠, 이게 훨씬. 같이 갔어요. 같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기자들하고 또 카메라 막 이게 다 H.O.T. 쪽으로 따라왔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클론이야. 클론이가 난리가 났거든요. 대만 쪽에서 일단. 대만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대만에서 난리가 나면 홍콩으로 넘어가고 중국 본토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쫙 퍼졌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뭐 살짝 들려오는 소리가 짱웰라이 제 이름이 이제 짱웰라이 워셔 짱웰라인데 클론의 강원래가 우리 백화점에 왔으니까 가서 사인을 받아라라고 안내 방송으로 안내 방송이 나고 백화점 전체에서 클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놀래고 날 보고 나도 이 사람들 보고 놀래고 왜 이러세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들을 게 없습니다. 야 그때 당시 그만큼 그때 당시 대만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보이스 투 맨 머라이어 캐리 음반보다 타이타닉 음반보다 클론 음반이 더 많이 팔렸어요. 사고가 있으셨는데도 여전히 뭐 늘 밝고 너무 좋으세요, 형님. 아유, 어떠세요, 형님? 그 얘기를 하자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도 11월 9일 낮 1, 2시경일 거야 아마. 우리 집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신호등에서 파란불 딱 켜지고 붕 가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에 정면으로 빵 부딪혀가지고 의사 소견이 여기 가슴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스스로 움직이거나 스스로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아마도 평생 갈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고 저는 한 2달 있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딱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 두 글자인데 맞춰볼래? 시옷자로 시작돼요.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강원래 씨는 이제 장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고 아닙니까? 설마. 아 설마?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안 믿겨지는 거 전혀. 그러고 나서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나왔지. 극복을 다 하신 거죠 아유, 지금은? 극복은 해탈이죠 지금은? 극복은 없어요. 그 극복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화이팅은 맞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타봤죠. 네, 비행기를 왜 타세요? 놀러 가려고. 그렇죠, 놀러 가죠. 이동하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비행기 타는 방법이 그때 이제 우리 공연단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하는데 계단 같은 게 있어요. 국내선 탈 때 계단. 그러면 이제 들고 올라가요 이걸. 네 명이서 으쌰 해서 들고 올라가요. 들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시선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붕 뜨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들도 못 날아서 비행기 타는데 왜 못 걸어서 휠체어 타는 저를 이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볼까, 때로는 불쌍한 시선으로 볼까, 또는 나쁜 시선으로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못 날아서 힘들어요? 못 날아서 울어본 적 있어요? 못 날아서 죽어볼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시선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걸 받아들일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렇게 나를 질책해주는 많은 팬들, 걱정해주는 팬들 덕분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정말 미쳐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다 보답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좀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런 거를 네가 다 갚아라. 그래서 베풀선자를 썼어요. 아, 베풀 이름이 그래서 선. 네, 그래서 강선. 그 아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힘든 일이 많겠네요. 다 갚아야 되니까, 그죠? 아직까지 몰라요. 베풀선자를 잘 몰라요. 네, 이제 6살이니까. 선이가 태어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선이가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장애인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선이를 못 만났으니까. 선이는 우리 강원래 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뭐 한마디만 뭐. 저죠. 아, 저죠. 또 다른 나. 아, 네. 선이가 웃을 때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웃을 때? 네. 그 우리 후배들이 선이를 보고 이렇게 뽀뽀를 잘 못해요. 나랑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준엽아 보고 있니? 클론 6집. 클론 네. 6집 다시 내는 거. 그리고 쇼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준엽이와 함께 부르는 게 무대에서 네, 소원이고, 그 다음에 함께 술 마시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때 그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옛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꿈인데 그건 최근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하나 마지막 소원은 선이 동생. 아, 선이 여동생. 여동생을? 네, 더 있으면 여동생이면 더 좋겠어요. 송이가 딸을 되게 바랬거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끝으로.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내지 말고 꽁다리 잡아라 외쳐라. 네. 가수는 자기 노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꽁다리 잡아라 더 부르다 보면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긍정적으로 신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클론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담이 살아났습니다. 강원래 씨였습니다. 네네. 아, 그 밝은 모습. 네. 배영님이 그 참 농담도 잘하시고. 길어요, 또. 예.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화면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네, 저도 뭐 방송에서 만나면 저 멀리서 달려가가지고 현행 안녕하세요. 그러면 야 귀청 나간다. 이렇게 소리 치면서 달려오니 그러는데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 흥문쇼 통해서 자주 뵙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